안녕하십니까. 건국대 사학과 신병주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왕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인데요. 이렇게 새해 첫 모교 특강에 왕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 작년에 정말 정치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겪었죠.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상황도 겪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던 왕들은 또 누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열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오늘 새해 첫 모교 특강에 바로 이런 우리 역사를 주제로 하는, 그리고 특히 왕의 리더십을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우리 역사 속의 최고의 왕,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나요, 먼저? 세종대왕. 그렇죠. 이 세종대왕은 정말 이건 아마 투표하면 거의 지지율이 거의 최고 지지율 나올 겁니다. 그런 세종대왕을 우리가 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주머니에 우리 세종대왕이 좀 많이 두둑하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또 즐겁잖아요. 그만큼 세종대왕은 모든 면에서 참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근데 정작 이 세종대왕은 사실은 왕이 될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은 아니었죠. 바로 이제 태종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양녕대군, 두 번째 아들이 효령대군, 세 번째 아들이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유교 국가에서 원칙은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그럼 누가 돼야 되죠? 양녕. 그래서 실제 양녕대군이 11살 되던 해인 1404년에 태종이 후계자로 지명을 해요. 후계자로 지명을 하고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태종은 왕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정말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에도 빠졌던 인물이에요. 그런 이방원이 이렇게 최고의 인물들을 죽이면서까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조선이라는 왕조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왕권을 안정시켜야 된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자신은 피를 흘렸지만 바로 이제 후대의 아들들은 정말 훌륭한 정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더 안정시켜라. 이런 취지에서 11살 되던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후에 아주 정말 온갖 배려를 다 해요. 대표적으로 세자 시강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자만을 가르치는 특별 교육기관, 그리고 이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양녕대군을 정말 열심히 이제 교육을 해서 성군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녕대군이 요즘 표현을 하면 전형적인 농땡이에요.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해가지고 이 수업 시간에 자꾸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부터도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전통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꾀병이에요, 꾀병. 요즘도 우리 공부하기 싫으면 나 감기 걸렸어요. 나 지금 다리 아파요. 양형도 꼭 그래요. 나 저 스승만 보면 머리 아파요. 나 오늘 감기 걸렸어요. 못하겠다. 그리고 또 노는 거 좋아합니다. 양녕대군이 매사냥을 특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매 한 마리 붙여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업 분위기 완전히 흐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 애견 한 마리 데리고 나타나 보세요. 이거 공부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 태종이 저놈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 걱정을 매우 이제 하게 되고, 이런 또 상황에서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이번에 또 교우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게, 조금 약간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조금 공통점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 궁궐에 자꾸 좀 무례한들, 건달들,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하고 자꾸 사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태종이 걱정이 심해지고, 이번에 더 나이 드니까 또 기생들하고 자꾸 이제 놀고 소위 말하는 양녕 스캔들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한나라의 왕이 될 그런 인물이 이렇게 이 스캔들의 주인공이 돼가지고는 이거 참 큰 문제죠. 그런데 정말 급기야 곽선이라는 사람의 첩얼이라는 여인이 이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를 궁궐에 데려왔다가 이 얼이가 임신까지 하게 돼요. 우리도 이거 치명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 태종이 도저히 이놈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인물이 왕이 되었다가는 정말 나라 말아먹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아들 충녕대군은 너무 괜찮아요. 성품면 성품, 학문적 능력이면 학문적 능력, 거기다가 효심 또 아주 대단하고, 정말 제가 왕 됐으면 진짜 이 나라 잘 될 건데,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마침내 태종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녕대군을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려는 그런 근데 이게 주목되는 게 바로 폐위시키지 않아요. 내가 이 양녕도가 너무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너를 폐위하고 세 번째 아들 충녕대군. 우리 예전에 이제 KBS 드라마에서도 했지만 이 양녕 조금 놀기 좋아하게 그렇게 생기셨죠, 그죠? 그래서 이 인물을 결국 폐위시키고 충녕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신하들이 건의를 해서 오히려 조정의 대신회의를 소집하고 태종의 그런 분위기를 읽었던 신하들이 오히려 건의합니다. 우리가 장자상속이 원칙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이때 개발하는 논리가 택현이에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꼭 우리가 그런 원칙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신하들이 이제 하게. 그래서 이때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때도 다 이 실록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태종이 이제 조정의 대신회의를 딱 소집하죠.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이 신하들이 먼저 이 양녕 스캔들이 자꾸 터지고 이래서 상당히 이제 뭐 백성들도 뭐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도 이때는 아주 중요한 그 상황이니까 눈치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한 명이 이제 총대를 매가지고 이런 경우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 태종이 모른 척하면서 그럼 택현이라면 경들은 누구를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때도 감 떨어진 사람 많아요. 그러면 양녕대군의 아들이 어떨까 합니다. 이러면 이제 막 태종이 딱 째려보는 거죠. 이거 뭐 아닌갑다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분위기 파악한 사람들이 세 번째 아들 충녕이 학문도 깊고 품성도 좋으시고 정말 능력도 탁월하시니까 이분이 이제 후계자로 삼는 게 어떨까 합니다. 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경들의 뜻이 다 그러하니 내가 이것을 수용하겠다. 이때도 나름대로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내야 후대에 반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바로 세 번째 아들 충녕대군을 왕위에 결국 후계자죠. 후계자로 만든 이 장면이 정말 우리 역사 속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 세종이 왕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태종이 이런 결정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 민족들이 매사냥은 잘할 수 있지만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런 한글을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바로 이 태종이 세종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종이 양녕을 폐위시키고 세 번째 아들 충녕을 왕위에 올리는 이런 과정에서 또 주목되는 게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즉 죽은 후에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상왕으로 있으면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태종의 선택은 이것을 확실히 내가 아들 세종이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그 역할을 하고 물러나겠다 해서 세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 인물도 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사실 조선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몽주, 정도전 또 보면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처남들,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이런 처남들 다 죽여. 들어보셨죠?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최명길 씨 동생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결국 그 선택을 통해서 태종이 추구한 거는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악역을 했지만 능력 있는 아들이 제대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안정시켜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남겼고 결국 우리 세종이라는 왕은 그 태종의 뜻도 읽었고 또 시대 정신을 확실하게 파악을 했어요. 이제 조선이 건국되었을 이때 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조선이 건국된 지 한 30년쯤 되는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하고도 다른 우리의 독자적인 정치 문화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자주정신. 그다음에 모든 정치의 기본은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민본 사상. 그리고 이런 것이 현실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실용정신. 자주민본 실용정신을 시대의 정신으로 삼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어요. 그 최고의 업적이 뭘까요? 바로 우리 글, 훈민정음이죠. 이 훈민정음 예전에 우리 뭐 국어 시간에 정말 마르고 닳도록 외우지 않았습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서로 삼았대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들이 니루고저 홀빼 있어도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한 글. 이거 민본 사상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가 날로 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실용정신, 쉬운 글이요. 정말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 당시에 계속 쓰고 있는 한자에 비해서 한글은 쉬운 글 맞죠? 그리고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우리의 정말 자랑일 수 있고, 이 세종대왕의 또 이 정말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가 고유한 문자가 있는 나라는 꽤 돼요. 뭐 영어, 우리 스페인어, 뭐 일본어 다 있죠. 근데 이렇게 그 문자의 창제 동기까지, 이 창제 동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주민본, 실용사상, 이것까지 있는 글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 반포된 날이 1446년 9월 상한. 요 9월 상한이 1일부터 10일인데 9월 10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요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몇 월 며칠? 10월 9일. 그래서 우리가 한글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그 꽂아주는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 왜 스승의 날이죠? 세종대왕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두셔가지고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약간 교양의 변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은 또 이 한글이, 저는 정말 이 미래를 예견하셨는지 우리 지금 뭐 소위 글로벌 시대에 이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한글이 문자로 보내기 너무 쉽잖아요. 영어라든가 뭐 이런 거 일본어 뭐 이게 비교가 안 돼요. 한자 한번 보내보실래요? 한자 정말 보내기 피곤합니다. 용 한 마리 보내기도 피곤한데 용 세 마리까지 한 글자요. 용 세 마리, 이 용 세 마리 답자인데 이런 거 한 글자 보낼 때 한글은 훨씬 많이 보낼 수 있죠. 이 정말 이런 정말 미래까지 예견하신 우리 이 문자 한글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한글이 다시 쉬는 공휴일로 지정을 됐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지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종시대의 훈민정음에 나타난 자주민본 실용정신은 농업이라든가 의학, 과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농업 분야에는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이것도 기존에는 주로 중국의 농업책 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이게 잘 안 맞잖아요. 우리하고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농부들을 쫓아다니게 해서 관리들이 막 그 사람이 언제 일어나서 어떻게 씨를 뿌리고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정리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 거를 다 모아서 가장 표준적인 거,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널리 보급한 책이 농사직설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직설이 보급되다 보니까 훨씬 더 농업 생산성이 향상이 되는 거고, 또 이 세종이라는 왕은 아주 현장 경험을 중시해요. 꼼꼼하신 게 경복궁 후원에 직접 땅을 갈아서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성과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은 부족하니까 이건 보완하고 이 잘된 것은 또 장려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갔다라는 거죠. 의학 분야에서도 기존에는 주로 중국 약재 가지고 처방하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을 거잖아요. 중국 약재로 하면 뭐 우리의 그 뭐 체질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또 세종이 생각하는 게 우리 땅에서 나는 토산 약재들 이것들을 다 조사를 해라. 그리고 그 약재들을 캐가지고 약초조 이런 것들을 캐서 또 이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효과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는 크게 57개의 큰 항목, 뭐 요즘으로 치면 소아과, 외과, 뭐 안과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또 세부 항목으로 959개의 항목. 뭐 예를 들어서 뭐 모기에게 물렸을 때, 화상을 당했을 때, 속이 채했을 때 이런 약재를 써라. 이것을 정리한 책이 향약 집성방입니다. 향약은 우리 땅에서 나는 약, 향약. 우리 그래서 향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학서를 만들어서 또 보급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의학서 향약 집성방이 또 의미를 가지는 것은 허준이 쓴 의학서 우리 동의보감 알고 계시잖아요. 의학서 하면 대부분 허준의 동의보감 이거를 떠올리는데, 동의보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바로 이런 향약 집성방과 같은 이런 의학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참고하고, 또 허균이라는 의학자, 물론 그 시대에 대단한 학자예요. 그 시대에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의학 기술까지 종합해서 이런 동의보감을 완성하는 데는 바로 이런 세종시대의 의학서가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하면, 세종시대 과학하면 제일 떠오르는 인물,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님 누구 떠오르시죠?
아니 그런 거 물어보실 거면 어디 좀 전화 좀 주시지 왜? 아,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아침마다 과학하면은 장영실. 그렇죠. 예. 세종시대 과학자물이 뭐 어떤 사람들은 저거 삼둥이 아빠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이제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이 천재 과학자잖아요. 왜 장영실이 위대한가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이라는 왕은 시계를 되게 중시해요. 왜냐하면 농업 국가에서 이 시간 개념이 이제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이 시간 개념이 확고하지 않을 때는 뭐 이런 식이에요. 만날 약속할 때 우리 해 뜰 때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은 해 요만큼 떴을 때 가가지고 새벽 4시부터 기다리고 있고, 느긋한 사람은 해가 정말 중천에 떠올랐을 때 한 12시쯤 와가지고 뭐 나 지금 해 떴을 때 왔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한 시간, 우리 그때 같으면 뭐 12시에 만나, 그때 같으면 뭐 자시에 만나자, 뭐 축시에 만나자 이러는데, 그때는 이런 단위라도 한 2시간 정도 단위라도 상당히 이제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시계율을 처음에는 아무래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해시계를 만들었고, 앙부일구라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해시계는. 그리고 일구라는 말 자체가 해시계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는 천평일구, 정남일구, 현주일구 이렇게 표현한 거는 지금도 우리 시계하면 손목시계가 있고 벽시계가 있고 뭐 탁상시계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때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시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시계는 해만 없으면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시계, 해도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시계를 만들라. 그 미션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장영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장영실은 처음에는 태종이 처음 발탁한 사람이에요. 워낙 이 기록에 보면 손기술이 뛰어났던 인물이에요. 그런 그 장영실을 보고 이 사람 능력 있구나 해서 세종 때는 확실하게 상의원 별제라 그래가지고 아예 관직을 부여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람을 정규직 전환해주면 훨씬 열심히 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영실도 확실하게 직업을 가지게 하고 세종이 전폭적으로 후원해줘요. 요즘으로 치면 연구소도 하나 차려주고, 이러니까 그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해가 없이도 물로 작동하는 시계, 자경루를 만든 거예요. 물을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스스로 울리는 시계에서, 그래서 자경루입니다. 그래서 이 자경루를 완성하면서 완전 이거는 그 당시로 치면은 과학혁명과 같은 거예요. 이제까지 해시계만 썼다가 이 물시계를 쓰는 이런 이제 수준으로 발달하게 됐고, 이 자경루는 조선시대 표준 시계로 활용이 돼요. 그리고 또 주목되는 것은 장영실이 자경루를 만드는 이 장영실이라는 인물은 어머니가 관기 출신이에요. 조선시대 이 관기는 관청의 기생인데 기생은 천민이거든요. 그러면 장영실도 신분이 천민이에요. 거기다가 아버지 같은 경우도 기록에 보면 중국의 소주, 항주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중국계 기하인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약간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약간 이런 인물이기도 한데, 그야말로 세종이 그런 편견을 버리고 능력만을 보고 이 사람에게 전폭 지원을 해서 이처럼 그 훌륭한 과학기구로 화답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추구기는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이 발명을 해요. 이 문종도 세종의 아들인데 아주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이 세종은 본인도 그런 능력이 있지만 또 그 능력에 맞는 사람들을 잘 발탁해서 이런 완성품을 만들어 나간 거죠. 그리고 이 세종이 이런 과학기구의 발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게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종시대 만든 이 달력, 칠정산 내외편이라는 달력인데요. 우리 보면 이 음력 달력은 지금의 우리 달력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달라요. 지금 우리 아마 요즘 새해 이제 돼서 달력 많이 이제 보기 시작하죠. 뭐 제일 많이 찾으시죠? 추석 연휴가 며칠인가, 설 연휴가 며칠인가. 저같이 뭐 학교에서 그 강의하는 사람은 이번 주에 목요일이 수업이 제일 많은데 목요일에 휴일이 며칠 있나, 이런 거 진짜 저도 봐요. 보는데 이때 음력 달력은 농업 국가에서 이 농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나는 이제 독자적인 그런 그 천문과학기구의 발명을 통해서 하늘을 잘 관측하고 시간을 잘 계산해서 만든 그 달력이 칠정산 내편. 그전에는 주로 중국이라든가 아라비아 달력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우리에게는 안 맞았겠죠. 그래서 이때도 우리 이런 것도 우리 역사를 좀 공부 좀 하시려면 한자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칠정이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해, 달, 화, 수, 목, 금, 토. 이 천체의 운행 원리 요를 말하는 거예요. 천체의 운행 원리 칠정을 잘 계산하다. 우리 산수 그러잖아요. 요거를 잘 계산한 내편, 외편 합해서 칠정산, 내외편. 그래서 요런 한자를 알면 아 이게 요런 책이구나. 우리 여기 제가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또 여쭤볼까요? 저 윤인구 아나운서님. 저 조마조마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실까 봐. 통일 신라 시대에 이 해초라는 스님이 인도를 다녀와서 쓴 기행문 왕오천축국전. 아 역시 아침마당 진행자로서의 상가. 어제 전화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이거는. 왕오천축전 이렇게 답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약간 틀리셨어요. 왜냐하면 왕오천축국전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때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불렀고요. 5개의 천축국을 왕래한 정기, 왕오천축국전 이렇게 읽으면 100점이신데 조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자를 잘 기억하시면 아 이런 것들은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제목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 때 만든 이런 농사직설, 향약집성방, 칠정산, 내편과 같은 이런 저술들은 그 당시에 자주민분 실용이라는 시대 정신을 실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문화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그런 힘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세종시대는 갑인자라는 활자도 개발을 해서 이것을 많이 이제 배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접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왕조를 건국을 찬양하는 이런 책들도 많이 만들었는데 고려사, 동국세년가 우리 사실 용비어천가도 노래로서 조선의 역사와 건국의 정당성을 알려주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뭐 노랫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역사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국조올해의 역대병려와 같은 이런 편찬물도 나왔고 아 이것도 대단했는데 세종시대에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우리 아마 국사교과서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토지세법 확정하는데 그 당시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요. 그 당시 9만 8천여 명이 찬성하고 7만 4천여 명이 반대해서 세법이 확정되는 과정이 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도별 찬반 현황까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세종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 백성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려고 했다. 오늘날 정말 민주정치의 표본과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삼심제를 확립했던 왕도 세종이셨고요. 이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했어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관비라 그래요. 우리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 그 비라 그러죠. 우리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우리 노비라는 말 많이 기억하시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남자 종을 노라 그러고 여자 종을 비라 그래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관비에게 이제 휴가를 주는데 우리 오유광 아나운서님 저 KBS는 출산하셨죠? 예. 출산휴가 있나요? 있죠. 며칠인가요? 저희는 이제 정부에서 딱 얘기한 대로 우리 노비보다 못해요. 석 달 했고.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 현대에 와서 이렇게 제도로 확립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아마 최근에 이게 좀 되면서 이런 부분이 확립이 되었는데 세종 시대는 그 당시 노비 출산휴가를 100일로 정해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렇게 쉴 수 있게 한 달 정도. 이거 윤인구 아나운서님 이거 남편 육아휴직 있나요? 있죠, 생겼죠. 예, 이것도 근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남편들이 얼마나 될까. 예. 그래서 이게 세종 때 이미 거의 600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 최소한의 인권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좀 사실은 조선시대 이 관청에서 일하는 이 비들은 좀 신분적으로는 천했지만 이런 사람들 최대한 그런 인권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예 조선의 헌법으로 명시가 돼요. 경국대전에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 남편 육아휴직 15일. 이건 아예 조선의 헌법으로 딱 명문화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종이라는 왕은 지금 보셨지만 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이제부터 10,000원짜리 더 소중하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실 것도 같은데 이 세종은 본인 또 정말 능력이 뛰어났지만 더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뛰어난 인재등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세종시대 지금도 이런 뭐 검색
같은 거 하면은 검색어 집어 넣으시면 세종하면 연관 검색어가 뭐 장영실, 박연, 황희정승 이런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정한 리더예요. 뭐 정말 우리 지금의 우리 시대에 아마 대통령 이름 집어넣으면 아주 긍정적인 인물이 연관 검색어로 잘 안 떠오를 거예요. 좀 그런 것이 불행하다라는 거죠. 연관 검색어 최순실 이렇게 나오면 좀 우리가 좀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 거하고 대비되게 세종시대는 정말 인재가 탄탄하게 배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과학자 중에서는 장영실, 뭐 이천, 음악가 중에서 박연이라는 음악가 있죠. 또 국방하면 김종서, 최윤덕 장군. 그러니까 계속 떠올라요. 아예 그리고 또 집현전이라는 인재 양성 기관을 만들어서 뭐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도 세종시대 하면 한 5명 정도는 떠오를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 음악가 박연 같은 인물도 우리 그냥 박연하면 저 사람 원래부터 음악가 아니야 이러는데, 박연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에요. 그냥 관리인데 이제 세종이 이렇게 박연하고 뭐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임무를 맡겨보니까 음악적 재능이 아주 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장학원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판 국립국악원 원장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악기도 개발하고 음악책도 정리해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이 세종시대 우리 명재상 하면 누가 제일 기억나나요? 황희정승 기억나죠. 근데 황희정승은 사실은 세종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 앞에 설명했듯이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충녕을, 즉 세종을 왕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양녕이 계속 세자로 남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원칙을 어기면 이게 또 다른 선례가 된다. 그래서 태종의 노여움을 사서 지금의 전라도 남원으로 기양을 가요. 유배를 갔는데 세종이 왕이 되고 나서는 황희를 다시 불러들여요. 그 황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 인생 거의 뭐 끝난 걸로 생각하겠죠. 자기는 또 세종의 즉위를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세종이 불러서 당신 국정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한번 나와 함께 일합시다. 이러니까 이건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황희는 정말 늦게 핀 꽃이에요. 정말 60대 이후에 이 온몸을 바쳐서 내가 나를 믿어주는, 물론 그분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때 세종이 황희의 가장 장점으로 산 게 뭐냐 하면 균형 감각이에요. 저 황희라는 사람, 황희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을 때 저 황희라는 사람은 우리 저울과 같은 존재다. 우리 저울이 딱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시초라는 표현을 써요. 시초는 점치는데 뽑는 풀을 말해요. 우리가 뭘 딱 할 때 뭘 뽑게 한다 그러죠.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저 사람 뭐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황희정승은 19년간 영의정을 했고, 이 뭐 감동 스토리라 그래야 되나요? 황희정승이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말년에 자꾸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한쪽 눈을. 그렇게 왜 어르신은 자꾸 이 대감께서는 왜 이렇게 한쪽 눈 계속 이렇게 감으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요즘 눈이 자꾸 안 보여. 근데 내가 두 눈 다 안 보이면 내가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한쪽 눈을 보호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깜빡깜빡인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주는 세종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나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믿음을 주는 리더에 대해서 또 보답하는 이런 또 관계죠. 그리고 이 황희 이외에도 허조라든가 유관이라든가 맹사성 같은 이런 명재상들이 이제 나타났고요. 특히 맹사성 같은 사람은 우리 세종대왕도 선왕의 실록, 즉 태종실록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 이 실록의 원칙은 왕이 돌아가신 후에 그 실록을 편찬하고 현재 왕이라도 그 실록을 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관들이 이거 직필을 못한다라는 거죠. 제대로 정확하게 기록 못하고 이게 왕의 눈치를 본다. 그랬을 때 세종도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좀 어떻게 기록됐는지 좀 보고 싶다. 이랬을 때 이 맹사성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고 이것을 또 세종이 기꺼이 수용했던. 그래서 이런 전통을 잘 만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대 하면 그 인재등용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인재 양성기관을 따로 만든 거예요. 바로 이 집현전입니다. 집현전, 현명한 사람을 모으는 전가 이런 뜻이고, 이 집현전, 세종시대 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런 공간인데
혹시 집현전 위치 아시는 분 계세요? 집현전 어디 있을까요? 경복궁은 많이 가보셨죠? 지금도 경복궁 가보시면 경회로 남쪽에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수정전이라는 이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집현전 자리예요. 그래서 이 집현전에는 최고의 인재들을 이 집현전에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현전은 세종시대부터 사실 존속한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36년간 존속이에요. 세종 때 만들어져서 결국은 세조 때 폐지가 돼요. 왜 집현전을 폐지할까요? 세조는 바로 이 세조의 왕이 찬탈에 반대하는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킨 사육신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집현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이 집현전이 완전히 이건 자신에게 반대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없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현전은 역사 속에서는 36년간 존속했지만 워낙 쟁쟁한 인재들이 배출됐고 우리 세종시대 학문과 문화의 어떤 상징 공간이니까 우리 기억 속에 많이 남는 거죠. 이때 집현전을 거쳐간 학자가 96명 정도가 돼요. 뭐 신숙주도 있고 이런데 96명 중에서 이 분석을 해보니까 전원이 문과급제자예요. 조선시대 우리 식년 문과라는 것은 3년에 33명 뽑아요. 1년에 11명 뽑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선시대 인구 지금보다 적겠지만 인구 비례를 보더라도 아마 지금의 사법고시라든가 뭐 행정고시 이런 시험보다도 정말 뚫기 어려운 관문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 시험 합격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춘향전 때문에 그래요. 이도령이 너무 쉽게 장원급제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공부해갖고는 절대 장원급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뭐 기생근에 뛰는 거 뭐 구경하러 갖고 뭐 방자시켜가지고 뭐 편지 교환하게 하고 그거는 소설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지금도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것이 현실에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설은 그때도 사람들의 바람을 이렇게 대입시켜가지고 소설의 주인공을 만드는 것이지 그게 현실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전국에 내놓으라는 인재 중에서도 과거 시험 33명이라고 그랬죠. 5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조선시대는 과거 시험은 우리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을 생원이나 생원과 진사과라 그래가지고 생원과는 유교 경전을 시험 보고 진사과는 문장 시험을 봐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죠? 허생원, 최진사댁 셋째 딸, 맹진사댁 경사 이 나오잖아요. 허생원, 맹진사, 최진사 공통점 뭘까요? 둘 다 세 사람 다 2차 시험에 떨어진 사람. 그렇겠죠, 그죠? 안 그러면 최진사로 불리면 되게 기분 안 좋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원이나 진사가 되면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바로 이 생원 진사가 된 그 젊은 학자들이 거기서 또 경쟁해가 2차 시험이 문과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리의 길을 걷는 매우 어려운 관문인데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이 학문 연구를 시키고 특히 세종의 관심도 각별했는데 이때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세종이 이제 집현전 일대를 순시하다가 어느 겨울날 밤에 이렇게 가보니까 집현전에 불이 켜져 있는 거죠. 딱 보고는 저기서 누가 또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해서 들어가 보니까 신숙주가 공부하다가 이제 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리더 잘해야 됩니다. 이때 신숙주 깨워가지고 야 여기 독서실이냐 이러면서 막 때리고 이랬으면 신숙주 그냥 그만둬 버렸겠죠. 사표내고. 근데 거기서 탁 자신이 입고 있던 용포를 덮어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신숙주가 아침에 일어나고 왕이 다녀가셨는데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데 정말 감동해서 일설에는 뭐 이후에 계속 밤샘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이 리더십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도 부하들에게 옷 같은 거 되게 이제 세심하게 지급해주고 이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리더는 아랫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자신도 능력이 있었고 인재 등용에서도 정말 탁월한 그런 면모 그리고 남들을 배려하는 이런 리더십까지. 근데 실제 세종에게도 아픔이 많았어요. 특히 세종을 상당히 이제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병입니다. 20대 후반에는 부통과 이질, 30대 중반에는 풍병과 종기, 40대 중반에는 안질과 소갈증은 당뇨고요.
수전증, 손이 떨린다, 뭐 한쪽 다리가 불편했다. 이런 기록들이 거의 조선왕조실록에 50여 건 등장해요. 세종시대만 해도. 그래서 이런 그 많은 그 역경을 거쳤지만 세종이라는 왕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목표는 결국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주민본 실용. 우리는 우리의 조선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고 그 가장 핵심은 결국 민본이에요. 백성이 잘 살게 되는 이런 세상을 세종은 희구를 한 거고 단지 그것을 뭐 구호로만 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신하들하고 소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하면서 이 리더가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이 백성들이 더 편안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왕은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인권 같은 데 대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게 삼심제가 세종 때에 정착이 되었고 뭐 실록 기록에 보면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 대해서도 그런 지침을 왕이 직접 내리는 내용도 나와요. 뭐 며칠 만에 한 번씩은 꼭 머리 감겨라, 꼭 목욕시켜라. 뭐 겨울 같은 경우는 저 감옥에도 얼음 좀 보내라. 이런 정말 이 세종실록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시대에 또 이런 정말 세심한 그 배려를 하는 리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종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결코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 세종이라는 왕하고 이제 대비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정말 이런 왕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왕 누굴까요? 조선시대에서 그렇죠, 연산군. 연산군은 정말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검증된 폭군이어가지고 진짜 이게 반면에 연산군 일기 읽어보면은요, 이 왕이 저런 것까지 했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정말 나쁜 거는 다 합니다. 그 뭐 사치와 향락은 물론이고 이 사람들 이렇게 처형할 때 고문 같은 이런 기술은 또 엄청나게 또 잘해요. 뭐 손바닥 뚫기 천장이라고 하고 또 사람 우리 뭐 흔히 뭐 농담으로 뭐 그냥 저런 말 하잖아요. 뭐 창자로 젓갈을 담궈버려 뭐 이런 거 약간 그 욕이면서도 좀 이렇게 한데 연산군 때 진짜 그러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 폭군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왕이 연산군이에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왜 그렇게 폭군이 되느냐 하면 일단 왕이 온 나라가 내 거다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왕이에요. 이 백성이라든가 뭐 신하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왕이면 다 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궁궐의 주변에 민가를 다 헐어버려요. 왜 그거를 헐어버리냐 하면 자신의 사냥터를 확장하려고. 그리고 이제 보면 아마 이 흥청망청 고사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흥청망청? 무슨 흥청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되는데 연산군 때는 매번 이 경회로에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항상 파티하고 이래요. 그러려면 이제 전국에 채홍사라 그래가지고 이 기생들을 뽑으러 아예 관리들을 거기에 보내요. 팔도의 기생들을 뽑아가지고 그때 선발된 기생들을 칭하는 명칭이 운평. 운평에서 조금 승진하면 가흥청. 가흥청에서 완전 승진하면 흥청. 그러니까 뭐 기생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 승진한 기생이에요. 그래서 이 흥청들을 데리고 매번 그 경회로 연못가에서 파티하고 거기서 뱃놀이하고 이래요. 근데 이 기록에 보면 연산군도 이런 면에서는 좀 자질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황용, 그러니까 누런 용머리를 한 배를 만들고 이 배 수백 척을 띄워가지고 여기에 기생들을 싣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횃불을 들게 하고 야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 야간에 무슨 공연하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전을 그날 프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연산군은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이 사람은 왕을 할 게 아니라 뭐 무슨 올림픽 전야제 개막식 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 이거를 왕을 하는 바람에 이런 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흥청망청이라는 말로 그 당시에 백성들도 다 이런 것들을 저주를 해요. 그런 말들이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에서 딱 그렇게 그 메시지를 주는 이런 말들은 상당히 아마 우리 후대에도 이 말은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연산군 하면 항상 불명예스럽고 문제가 많은 왕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군은 또 보면 워낙 궁궐에서도 너무나 정말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엽기적인 일을 많이 하고 독재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자기도 이게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연산군은 언론에 재갈을 물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게 신언패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상가하는 패 이런 뜻인데 이거를 관리들 우리 공무원증 뭐 KBS도 우리 하면 뭐 출입증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거를 차고 다니게 해요. 입은 화의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구시 화지문이요 설시 참신도라. 아니 이게 이런 거 차고 다니면 이 섬찟해 가지고 이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하리라. 야, 이런 거 우리도 뭐 요즘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언론 탄압,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 이게 정말 가장 부정적인 형태 중에 하나인데 연산군은 이런 걸 정말 선구적으로 진짜 이런 나쁜 짓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 정말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실록 같은 기록 보면 아예 관리들에게는 워낙 자기가 이런 짓을 하니까 뭐 당연히 진정으로 충성을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사모관드라 그러죠. 우리 관리들이 이렇게 쓰는 모자 같은 여기에다가 충성 두 글자를 쓰게 해요. 이게 지금 무슨 군대도 아니고 그런 정말 이 왕으로서 우리가 보면 야 진짜 저런 일이 있어서 다 있었습니다. 이런 왕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연산군은 또 곁에 연산군의 마음에 쏙 들었던 여인이 바로 장녹수예요. 우리 후궁. 기생 출신의 후궁이었는 이 장녹수. 제가 이 장녹수에 관한 그 실록의 기록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모르는 기교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고 왕이 그녀에게 혹하여 상으로 주는 돈이 거만 금이었다. 국고의 재산을 모두 그의 집으로 보냈다. 왕을 조롱하기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였고 이게 뭔가 막 떠오르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이렇게 국정을 농단했던 이 여인이 또 옆에서 계속 연산군에게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 독재 정치를 부추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역사에서 쫓겨난 왕이 두 명이에요. 연산군하고 광해군. 근데 광해군은 물론 연산군하고 비교되는 거 되게 억울할 겁니다. 나는 그래도 좀 잘했는데 광해군은 초반에 그 개혁 정치도 하고 외교에서도 자질을 보였고 이런 능력을 분명히 보였어요. 근데 광해군도 마지막에는 소위 대북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소수 측근만 하고 반대 정파는 정말 가혹하게 숙청했던 그런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광해군 옆에도 광해군을 지켜주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김계시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이 시자를 우리말로 하면 똥으로 읽어 김계똥이라고 하는데 이 김계시는 우리 뭐 최근에 했던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놀랍게도 한 10여 년 전에 이 김계시 역할을 우리 대장금의 주인공 이영애 씨가 한 적이 있어요. 서궁이라는 드라마에서. 근데 이제 고증에 의하면 김계시는 용모가 피지 못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때는 고증에 의하지 않고 너무 이제 그 미모의 탤런트를 이제 캐스팅했는데 기록에 보면 김계시는 용모는 피지 않았지만 비밀스러운 방책으로 광해군의 사랑을 얻었다. 그녀가 붓을 잡고 마음대로 하니 왕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광해군이 총애하여 그녀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서 모두 들어주니 그녀의 권세는 내외 떨쳤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 그 폭군이라고 그럴까요? 쫓겨난 왕의 마지막에 이런 국정농단한 이런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연산군이나 광해군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소수 측근의 그런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합니다. 왕에게 계속 왕에 정말 아부하고 왕이 듣기 좋은 이런 말만 하는데 그것만이 자기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왕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이 장녹수 같은 경우도 장녹수가 결국 중종 반정으로 이 차명에 처해지고 이때 얼마나 백성들이 분노했는지 그녀의 시신에 이 돌멩이와 기와장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게 거의 산더미를 이루었다 이런 기록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시대의 어떤 민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연산군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이 바른 말을 했던 그 인물이 내시 김처선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김처선이 워낙 연산군이 서슬퍼런 독재 정치를 하니까 누구라도 제대로 연산군에 대해서 말을 못할 때 이 정말 원로 내시가 가서
그때 가족하고도 우리 넷이도 가족이 있습니다. 양자로들에서 이 가족에게도 내가 오늘 분명히 집에 못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정말 작심을 하고 가서 연산군에게 정말 이러시면 안 되고 제대로 정치하십시오라고 하다가 이 연산군의 화를 맞아가지고 이 김초선이 최후를 맞이하게 됐고요. 우리 영화 왕의 남자의 주인공 공길이라는 인물도 사실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고 이 공길도 아주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광대, 그때 기록으로는 우인으로 나와요. 배우 할 때 우리 우자 있죠. 그래서 연산군의 아주 총애를 받았던 광대였는데 이 사람이 이 왕은 왕답게 돼야 되고 신하는 신하답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간하다가 결국은 유배를 갔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는 바로 이런 것을 하나의 모티브로 해가지고 연산군을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런 광대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여기에 착안해서 그런 인물을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장금의 주인공 장금이라는 인물도 실록에 한 10번 정도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의녀로 나옵니다. 의녀. 전형적인 의녀지 우리 드라마는 대부분 궁중요리사지만 궁중요리사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오지가 않지만 그 모티브는 중종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의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 기록물은 최근에 와서 이런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아주 그 소재가 되고 또 실제 그 내용들 중에 상당히 우리 지금에게도 뭐 흥미를 주면서도 교훈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또 세종과 상당히 닮아 있는 왕이 우리 조선 후기 왕 중에서 우리 정조 아시죠? 정조도 뭐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많이 됐고 특히 아마 이 영린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또 정조의 막 등 근육에 막 반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 정조라는 왕은 사실은 그 즉위하는 과정에서는 세종보다도 훨씬 아픔을 겪었어요. 세종이라는 왕은 이 태종이 정말 잘 이 왕을 역할을 할 수 있게 판을 잘 깔아줬다면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바로 이제 항상 이 세손으로 자리했지만 그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조는 항상 세손 시절에 잠자리에 들 때 갑옷을 입고 잤다 그래요. 좀 무장을 하고 그리고 밤새워서 책을 읽습니다. 왜 밤새워서 책을 읽느냐 하면 그 정조가 혹시라도 이제 뭐 자객이 오거나 이럴 때 뭐 밤새워 책을 읽고 있고 이러면 주변의 신하들도 옆에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방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정말 독서광이었어요. 그래서 세종과 정조는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독서를 많이 한 그런 또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있는 게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했다면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해서 이곳을 학문 연구의 중심 기관이자 또 개혁 정치의 산실로 삼았고 또 이 정조 같은 경우도 바로 그 규장각의 인재 등용에 있어서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서얼이라든가 남인 이런 학자들도 그 등용을 시켰어요. 세종, 집현전, 정조, 규장각. 집현전은 경복궁에, 규장각은 어디 있죠? 어느 궁궐에 있죠? 우리 아나운서님들 규장각이 위치한 궁궐. 조선시대 궁궐. 창덕궁에 있는. 창덕궁. 그래서 이제 지금 창덕궁에 가면은 규장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 창덕궁 후원 영역의 가장 센터인데 이 규장각에 역시 정조가 많은 책들을 수집하고 이 책들을 수집된 책들을 능력 있는 학자들을 시켜 계속 연구하게 해요. 그때 이 검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출판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했던 사람들을 검서관이라고 하는데 이 검서관에 등용된 사람들이 박제가, 유득공, 이동무 이 서울 출신들이에요. 이 조선시대 이 서울들은 신분적으로 상당히 차별을 받아가지고 문관의 요직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조는 배려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울들의 모순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소설 뭐죠? 우리 고전 소설 중에 서울들이 한을 대변했던 소설, 허균이 쓴 소설, 홍길동전. 그죠? 이것도 아까 제가 이런 것도 우리 봤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그 내용을 아니까 홍길동전을 가지고 홍길동전으로는 읽지 않잖아요. 홍길동전 이렇게 읽었죠. 그러니까 홍길동전 같은 경우가 서울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정조는 아예 이런 서울들을 등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홍길동전에서 허균이 원했던 그런 내용이 왕이 수용을 했던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서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엄격하게 보면 이 서울도
양반과 양인 이상의 첩에서 낳은 아들은 서자라 그래요. 서자. 그리고 양반과 천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얼자라 그래요. 그래서 서자, 얼자 합해서 서. 자, 그럼 홍길동은 서자일까요? 얼자일까요? 뭐 결국 뭐 50%인데 얼자죠, 얼자. 홍판서댁 노비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길동은 공식적으로 하면 얼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들을 규장각에 적극 등용해가 이들을 잘 연구하게 해가지고 방대한 책을 보관하고 수집하고 연구하게 했던 그런 그 활동을 펼쳤고, 그 다음에 이 집현전에서도 정권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듯이 정조도 규장각의 초계 문신이라 그래가지고 37세 이하의 젊은 학자들을 등용해가 한 3년 정도 이 국가 교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그 초계 문신 출신 학자들은 상당히 후원을 해요. 그렇게 발탁된 학자들 중에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이에요. 정약용. 우리가 정약용이라는 인물은 사실 또 이 당색으로 보면 남인이거든요. 우리가 정조 시대 하면 대부분 주도 세력은 노론 세력들이 일단 주도해요. 노론 그리고 그 소론도 일부 등용되지만 남인이 등용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정조는 능력 있는 남인들도 등용을 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 그리고 이 신의 통공을 추진했던 바로 우리 최재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최재공은 신의 통공이라 그래가지고 그 시대로 치면은 자유로운 영세 상인들, 자유롭게 조금 이렇게 소점포 갖춰가지고 장사하려는 이런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준 정책이에요. 신의 통공. 1791년이 신의 년이어서 신의 통공이라고 하는데, 그때도 시전 상인들이 독점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시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점포 갖추려면 이건 다 법으로 금지된 거, 이거를 풀어줘요. 시전 상인의 금난정권을 철폐시키는 이 조치가 신의 통공이었고, 이것이 바로 정조 때 최재공이라는 인물이 주도해서 결국은 관철시킵니다. 이런 거 보면 이때도 다 우리도 뭐 너무 이제 지금 재벌이 너무 많은 영역을 뭐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우리 작은 뭐 구멍가게, 그래서 우리 큰 마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하는 게 뭐 2주 4주는 뭐 쉬어라 뭐 이런 조치 하는 것처럼 이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상인 보호 정책을 추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조가 추구했던 것은 정조 말년에 스스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천명월 주인옹. 내가 온갖 개천에 비치는 달은 다 비치잖아요. 달. 그런 것처럼 나의 교화가 온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겠다. 이게 정조의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신념을 볼 수 있는 게 정조는 자주 화성행차에 났습니다. 아버지 무덤을 참배한다는 명분도 있었지만 화성행차를 통해서 그 행차길에 백성들이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꽹과리를 치게 합니다. 격쟁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수행했던 관리들이 적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합당하면 그것을 민원을 해결해줘요. 바로 그런 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조선 초기에 궁궐 안에 신문고가 설치가 돼 있지만 그 웬만큼 강 큰 백성 아니고는 그 신문고 못 두드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정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성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신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백성들 입장에서도 걱정이 안 되죠. 주변에 다 동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민원 사항을 해결했던. 그래서 지금 이 정조의 모습도 우리 세종하고 딱 오버랩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죠? 집현전을 설치했고 규장각을 설치했고 인재등용의 신분을 가리지를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정치의 지향점이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 민본을 최우선으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것도 공통점이라면 이 두 분이 다 화로하셔가지고 세종대왕도 이렇게 말년에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셨듯이 정조도 이 돌아가시기 한 7년 전부터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계속 이 투병을 하시다가 1800년 6월 28일 날 결국 돌아가셨어요. 49세입니다. 49세. 우리 세종대왕은 54세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 광화문 광장에 보면 우리 역사의 최고의 인물 이수인 장군 세종대왕 동상 있죠. 이수인 장군도 54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정조대왕은 더 기억하기 좋아요. 돌아가셨을 때가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아주 깔끔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19세기는 건드리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18세기까지 사셨어요.
49세니까 생년은 1752년생입니다. 아니, 저희는 기말고사 안 봐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또 기억할 때는 이런 시대를 잘 알아가. 아, 이 시대에 이런 분. 그리고 또 보면 보세요. 세종대왕 15세기, 정조대왕 18세기. 300년 주기로 뭔가 우리 역사 속에 뛰어난 리더가 나타나셨죠. 뭐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21세기 우리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00년 딱 된 그 시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그 우리가 역사 속의 리더를 통해서 그런 리더의 장점을 정말 모두 갖춘 우리 시대의 리더가 이제 탄생하기를 또 고대를 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누구인지 과거의 또 임금들의 얘기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관상을 잘 봐야 되는지 세종대왕 같은 리더를 뽑으려면은 뭐 하여튼 뭔가 저희가 현명한 선택을 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저런 현군들이 좀 나왔으면, 저런 리더십이 나왔으면 싶네요. 그렇죠. 예. 질문 몇 개 좀 받아볼까요? 예, 어떤 분부터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리더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가요? 책임감과 사명감. 그러니까 이 세종이라든가 정조 같은 왕이 그렇게 본인 건강까지 해치면서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책을 보고 학자들을 기르고 결국은 내가 조선의 왕이면 나는 거기에 걸맞게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나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은 확실히 지금보다도 더 탄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하면은 소통. 이 정조라든가 세종도 다 이 학자들을 키우고 자기도 능력이 있지만 독선적으로 나가지 않고 그 인재들의 어떤 그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소위 우리 상방소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리더다. 그런 면에서 특히 우리 현재 뭐 최근에 전국에 되돌아보면 그 소통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아쉽잖아요. 이 소통을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조선왕의 장점을 하나만 뽑아서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왕의 어떤 점을 담고 싶으신가요? 전반적으로 조선의 왕들, 뭐 물론 연산군이나 이런 왕들은 아니지만 도덕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지금의 시대보다 좀 우월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이 유교라는 이념이 뭐 물론 단점도 많고 하지만 또 장점이 바로 그런 점, 인간의 뭐 어떤 그 좀 도덕적이고 품성이고 인성이죠. 이런 표현을 하면 인성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인문학을 중요시하는 이런 면모들은 좀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 더 이제 좀 회복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 왕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이게 단지 과거의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지금하고도 되게 중첩되는 것도 많고 이게 진짜 너무 비슷한 장면들이 막 떠오르죠. 결국 그게 역사의 힘이라면 힘이다라는 거죠. 결국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 과거는 또 현재의 또 역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백 년 이렇게 경험했던 그 중에서 장점은 잘 개성을 하고 단점은 가급적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치 이제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대비도 할 수 있는 이런 효용을 가진 것도 역사라는 거죠.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신병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